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부와 갈등, 아메리칸 드림의 황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 시작부터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죠? 노인 공경이 노인 혐오로 바뀌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이 정말로 노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데이터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어떻게 해서 노년층이 이렇게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4%.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에서 55세 이상 인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의 비율입니다. 와, 국가 자산의 거의 4분의 3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이걸 보시면 격차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졌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1989년에는 56%였는데 지금은 74%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노년층으로 부가 쏠리는 현상이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죠.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40세 미만이 가진 부의 비중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런 돈의 힘이 그대로 정치 권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상원의원 평균 나이가 65세,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 나이도 평균 59세. 정치 후원금 절반이 66세 이상에서 나오고요. 심지어 최근 대통령 2명은 역사상 최고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판 자체가 노년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아, 그럼 젊은 세대는 그냥 옛날보다 무조건 더 가난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정말 그냥 더 못 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여러분 예상을 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 말고 진짜로 손에 쥐는 돈의 액수를 뜯어보면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 경제학자 연구를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35살 때 벌었던 돈이 같은 나이 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벌었던 돈보다 세금 떼고도 무려 38%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버는 돈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잘 벌었다는 거죠. 순자산, 그러니까 진짜 내 돈이 얼마냐를 따져봐도 비슷해요. 같은 나이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밀레니얼의 중위 순자산이 베이비 부모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렇게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젊은 세대 상황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라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모순, 그러니까 역설인 거죠. 아니 데이터상으로는 돈을 더 잘 번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 다음 파트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관적인 생각의 가장 큰 원인은요, 뭐니 해도 바로 집 문제입니다. 소득이 늘어난 건 맞는데 집값이 그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올라버리니까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경제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84년에는 내 연봉의 한 3.5배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5배를 꼬박 모아야 합니다. 월급 오른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랐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집 사기 어려운 문제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거든요. 가장 중요한 재산 불리는 방법이 내 집 마련인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 집을 가질 확률 자체가 크게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의 삶에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포기 효과라는 게 나타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15%가 30살에 이미 내 집 마련은 걸렀다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은 일도 좀 덜 열심히 하게 되고 신용카드는 더 많이 쓰고 심지어 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에 끼어들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경제 상황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과거에 내렸던 여러 정책적인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 노년층 빈곤을 해결하려고 만든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제도 같은 건 성공적이었어요. 좋은 정책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부가 노년층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유리한 세금 정책이나 새로 집 짓는 걸 막는 여러 규제들까지 더해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사다리를 올라타는 게 그냥 불가능에 가까워진 겁니다. 옥스퍼드의 한 정치경제학자는 이런 현상을 딱 꼬집어서 제론토노미아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년층의 이익이 국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면서 경제 성장의 활력이 뚝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불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대 1. 정부가 쓰는 돈을 보면요. 아이들한테 1달러를 쓸 때 노인들한테는 2달러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연방, 주, 지방정부 다 합친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노년층을 위한 지출에 돈이 2배나 더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급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사회보장 제도나 메디케어 같은 핵심 복지 프로그램들이요. 앞으로 7년 정도 지나면 돈이 바닥나서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예 공직자들 정년을 만들자거나 부자들 세금을 더 걷자는 좀 급진적인 해법도 있고요. 반면에 부유한 노인들 연금을 좀 깎거나 집 짓는 규제를 풀자는 식으로 좀 더 온건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미국이 노년층의 가난 문제 해결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지금 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젊은 세대 그리고 일하는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결국 이건 단순히 어느 한 세대의 이익을 따지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의 약속, 즉 새로운 사회 계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